한국 아니면 쓸모없다. 그냥 버려라.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한국 무기의 능력에 대해 미국 하버드에서 학회가 열렸는데요. 거기 발표자로 나선 학생이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하버드에서 국제정치를 전공하고 있는 로라라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입양된 제 소중한 친구 유진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녀의 인생 여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유진이와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의외로 K-팝이었어요. 하버드 입학을 목표로 밤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며 스트레스를 견디던 시절 우연히 K-팝을 접하게 되었죠. 단순히 한국어 가사가 신선해서 듣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제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험 기간이 찾아올 때마다 지칠 때는 K-팝이 큰 힘이 되었고 한국 아티스트들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통해 위안을 얻곤 했어요. 그렇게 한국 문화에 관심이 깊어지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혹시 하버드에도 K-팝을 즐겨 듣는 친구들이 있을까? 용기를 내어 하버드에 있는 K-팝 뮤직 동아리에 가입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의 삶을 바꿔줄 특별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유진이는 첫인상부터 강렬한 사람이었어요. 한국계 미국인이었지만 다른 아시아계에서 만났던 학생들과는 조금 달랐죠.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당당한 분위기가 돋보였습니다.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던 그녀는 K-팝 댄스를 완벽하게 소화했고 한국어도 유창하게 구사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선배로만 생각했지만 우리는 금세 가까운 친구가 되었죠. 시험 기간에는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며 함께 공부했고 서로에게 간식을 챙겨주곤 했어요. 제가 국제정치학 과제에 막혀 고민할 때면 유진이가 신선한 시각을 제시해 주었고 반대로 저는 그녀의 안보 우주공학 발표 준비를 돕기도 했죠. 무엇보다도 인상 깊었던 점은 유진이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점이었어요. 아주 어린 나이에 입양되었기에 한국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단순히 한국 문화를 즐기는 수준을 넘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이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조차도 미처 알지 못했던 한국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기분이었어요. 우린 종종 하버드 광장에 있는 카페에서 늦은 밤까지 대화를 나누곤 했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을 주제로 토론하기도 하고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분석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유진이와 저는 단순한 동아리 멤버가 아닌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유진이에게 커다란 기회가 찾아왔어요. 국제안보 컨퍼런스에서 발표자로 선정된 것이었죠. 워낙 우수한 친구였기에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왔지만 이번 발표는 그녀에게 있어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어요. 발표를 하루 앞둔 밤이었어요. 시계가 자정을 향해 가던 그 시각, 캠퍼스는 고요했지만 케네디 스쿨 한쪽 연구실에서는 불이 환히 켜져 있었죠. 바로 유진이의 연구실이었습니다. 이 발표는 단순한 학술 발표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MIT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리였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신의 뿌리라고 여겼던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적인 학자들 앞에서 알릴 기회였으니까요. 지난 반년 동안 유진이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어요. 주말에도 연구실을 떠나지 않았고 식사 시간을 아껴가며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종종 제가 억지로 끌어내어 밥을 먹이기도 했어요. 컨퍼런스 날짜가 다가올수록 그녀의 긴장감도 점점 커졌죠. 세계 각국에서 내로라 하는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자리였으니까요. 특히 중국이나 일본의 저명한 학자들이 발표를 듣기 위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항상 당당하던 유진이조차도 잠시 고민에 빠진 듯 보였어요. 하지만 그런 순간마다 유진이는 연구실 책상에 둔 사진들을 바라보며 용기를 냈습니다.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내던 시절 직접 찍은 사진들이었죠. 특히 KF-21 전투기의 시험 비행 장면은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유진이가 점심도 거르고 발표 준비에만 몰두했다는 사실이 떠올랐어요. 오전에 연습 리허설이 있다고 했던 게 생각났죠. 그래서 집에 가다가 발걸음을 돌려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유진이에게 챙겨주려고 컵라면과 아메리카노를 골랐습니다. 하버드 캠퍼스의 밤은 언제나 조용했지만 그날따라 더욱 고요하게 느껴졌죠. 손에 든 커피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이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사라졌어요. 연구실이 있는 건물을 향해
발걸음을 서둘렀죠. 복도를 걸으면서 지난 몇 달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유진이가 이 연구를 시작했을 때 주변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하는 학생 신분으로 이 큰 국제안보 세미나에서 발표를 한다는 게 흔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유진이는 특유의 논리력과 추진력으로 모두를 설득해냈어요. 단순한 기술적 분석에 그치지 않고 역사적 맥락까지 고려하며 완벽한 발표를 준비해 나갔죠.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교수진마저 유진이의 열의와 심도 깊은 연구에 경탄했다고 들었어요. 연구실 입구에 가까워지자 안쪽에서 타자를 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귓가에 닿는 순간 이유 없이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내일 있을 중대한 발표를 위해 늦은 밤까지 홀로 준비하는 친구를 생각하며 살며시 문을 두드렸죠. 문이 열리자 지친 기색이 완연한 유진이가 보이더라고요. 가져온 야식을 꺼내자 유진이는 고마움을 표하며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함께 간단히 음식을 먹는 동안 그녀는 문득 카이스트에서 교환학생으로 보낸 시간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다고 얘기하더군요. 특히 대전의 카이스트 캠퍼스를 거닐다 우연히 마주친 KF-21의 시험 비행을 하는 장면은 영원히 기억에 남을 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은 특별할 것 없는 봄날이었다고 했어요.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학업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던 길이었는데 갑자기 상공에서 강력한 소음이 들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시선을 위로 향하자 전투기 한 대가 맹렬한 속도로 하늘을 가로지르며 날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일상적인 군사훈련으로 여겨 특별한 생각 없이 지나쳤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곧 무언가 색다르다는 점을 알아차렸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전투기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세련된 디자인, 날카로운 형태, 특이한 엔진 소리가 기억에 남았다고 해요.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것이 바로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KF-21의 시험 비행이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의 감동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했어요. 항공우주공학 전공생으로서 신형 전투기의 탄생을 직접 목격하는 것은 운명 같은 경험이었죠. 특히 많은 이들이 말도 안 된다고 여겼던 한국의 자체 기술로 제작된 전투기라는 점이 더욱 놀라웠다고 말했어요. 그 사건을 계기로 유진이는 한국의 우주항공 기술에 깊은 흥미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카이스트 교수님들과 대화하며 한국이 어떻게 해서 이런 첨단 기술을 발전시켜왔는지 탐구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점차 한국의 독특한 기술 개발 방식과 끊임없는 도전 정신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한국 연구원들의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이라고 합니다. 주야를 가리지 않고 연구에 전념하는 모습,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강한 의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연구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시작했던 연구가 마침내 내일 발표할 컨퍼런스의 주제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유진이의 눈동자는 빛났습니다. 마치 그날 하늘을 가르던 전투기처럼 이제 한국의 기술도 세계를 향해 비상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유진이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저는 유진이가 왜 이토록 열정을 쏟아 발표를 준비하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죠. 단순한 학술적 발표가 아니라 그녀가 직접 체험하고 목격한 한국 기술의 탁월함을 전 세계에 알릴 기회였던 거죠. 컵라면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계속하는 유진이의 얼굴은 피로해 보였지만 여전히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메인홀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가득 찼죠. 세계 각국에서 온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한두 명씩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컨퍼런스가 시작되기도 전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앞쪽 좌석에는 중국에서 온 국방 전문가들이 자리했고 바로 옆에는 일본 도쿄 대학의 교수들이 앉았어요. 유럽에서 온 저명한 연구자들도 속속 도착하면서 분위기는 한층 더 무거워졌죠. 저는 홀 뒤편에 앉아 출입구 쪽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곧 유진이가 나타날 텐데 이상하게도 제가 더 긴장되는 느낌이었어요. 밤을 새워가며 준비한 발표가 무사히 마무리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죠.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 속에서 갑자기 회의 후 저녁에 열릴 애프터 파티가 떠올랐어요. 이번 애프터 파티에는 한국의 주요 방위산업체 관계자들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들었죠. 그들과의 만남이 어떤 의미 있는 기회가 될지 궁금해졌어요. K-팝에 매료된 것이 시작점이 되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제는 저의 진로까지 영향을 미칠 만큼 깊어졌다는 사실을 실감했죠. 파티에서 그들과 대화할 기회가 생긴다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홀 내부는 점차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 국가의 언어들이 섞여 들리는 가운데 저는 유진이가 걸어온 여정을 다시금 떠올리고 있었어요. 카이스트에서 교환학생 경험, MIT와의 공동 연구, 그리고 마침내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K-팝 동아리에서 처음 만난 유진이가 이렇게 큰 자리에 세계적인 석학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되다니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유진이 연구실 벽에 걸려있던 사진들이 떠올랐어요. 한국에서 보낸 값진 시간들이 지금의 유진을 만들어낸 셈이었죠. 저는 그런 친구가 자랑스러웠고 그녀의 곁에서 이 여정을 함께한다는 게 영광이었죠. 곧 컨퍼런스 개막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자리에 앉아있던 전문가들은 각자 자료를 정리하며 마지막 점검에 몰두하고 있었죠. 저는 유진이가 준비한 발표를 떠올리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그녀의 발표가 기대 이상으로 훌륭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리고 마침내 유진이의 발표 시간이 불과 5분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유진이가 다급한 얼굴로 저를 향해 걸어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에 침착했던 태도와는 달리 안색이 하얗게 변해 있었고 손에는 노트북을 쥐고 있었죠. 무슨 일인지 묻기도 전에 유진이가 노트북 화면을 제게 보여주었어요. 발표 자료가 담긴 파일이 열리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껏 연구한 내용을 담은 핵심적인 파일이었기에 사태는 한층 더 심각했죠. 저는 가능한 한 차분하게 유진이를 안심시켰어요. 어제 연구실에서 함께 발표 자료를 검토하며 제 노트북에 여분으로 저장해 두었던 것이 기억났거든요. 문제는 그 컴퓨터가 기숙사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계를 확인하니 발표까지 4분밖에 여유가 없었어요. 기숙사는 여기에서 전속력으로 달려도 5분은 소요되는 거리였죠.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저는 바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기숙사를 향해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이라면 숨이 가빠질 거리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떻게든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캠퍼스를 가로질러 전력 질주하는 동안 지나가던 학생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유진이의 발표는 단순히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녀가 꿈꾸고 열정을 쏟아부은 프로젝트였으니까요. 기숙사방에 도달한 순간 초조함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어젯밤 어디에 두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아 방을 구석구석 뒤지기 시작했어요. 30초쯤 수색하던 중 책상 밑에서 노트북을 발견했죠. 이제 다시 강당으로 전력 질주해야 했습니다. 달리는 동안에는 마음속으로는 파일이 제대로 저장되어 있기만을 간절히 염원했어요. 케네디 스쿨 강당에 돌아왔을 때 사회자는 이미 다음 발표자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유진이의 순서까지는 한 사람의 발표가 더 남아있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노트북을 유진이에게 전달했고 파일을 확인해 본 순간 우리 둘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죠. 모든 데이터가 온전히 보존되어 있었으니까요. 발표 직전의 긴박한 상황은 그렇게 극적으로 해소되었지만 아직도 그때를 회상하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유진이는 저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무대로 향했고 저는 좌석으로 돌아와 심장 박동을 가라앉히려 노력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직전 발표를 맡았던 중국 측 발표자가 실수인지 의도적인지 유진이의 발표 자료를 삭제했다고 하더군요. 당시에는 정신이 없어 따져볼 틈도 없었지만 발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길 뻔했어요. 다행히 백업 파일 덕분에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유진이의 발표가 시작될 시간이 임박했어요. MIT 공동 연구진과 함께 준비한 발표는 KF21의 혁신적인 기술력을 조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반년 동안 치열하게 조사한 데이터가 하나씩 스크린에 투영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공개된 내용은 KF21의 엔진 개발 과정이었죠. 일본이 50년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던 엔진의 국산화를 도대체 한국이 무슨 수로 40년 만에 효과적으로 달성했는지에 관한 분석이었어요. MIT 연구팀은 한국이 점진적으로 기술을 발전시키는 전략을 활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초기에는 F414 엔진을 라이센스 생산하며 노하우를 습득하고 이후 부품 국산화율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는 방식이 성공의 비결이었다는 것이었어요. KF-21의 실제 성능 데이터였습니다. 제네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을 기반으로 하여 개발된 한국형 엔진이 예상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다는 분석이 제시되었죠. 블록 1단계에서 벌써 국산화율 10%를 달성했으며 2030년까지 이를 7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소식에 청중들은 적잖이 놀라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실전 운용 능력에 관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죠. KF-21이 블록 3까지 진화하면 5세대 전투기의 버금가는 성능을 구현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개발된 블록 1도 이미 4.5세대 전투기로서 상당한 역량을 보이고 있었어요. 스텔스 기능과 전자전 능력까지 최고 수준이라는 분석이 이어졌죠. MIT 연구진들은 한국이 단순히 기술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혁신을 이루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중석에서는 경이로운 감탄이 쏟아져 나왔어요. 특히 중국과 일본에서 온 전문가들은 예상치 못한 발표 내용에 당혹감을 느낀 듯했죠. 자신들이 수십 년간 도전했으나 성취하지 못한 기술적 돌파구를 한국이 이루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유진이의 발표는 계속되었고 KF-21의 향후 미래 발전 방향에 관한 논의로 전환되었어요. 2045년쯤이면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된 엔진이 실현될 것이며 이는 전 세계 항공업계 판도를 뒤흔들 획기적 발전으로 평가받을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며 저는 의자에 앉아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어요. 유진은 자기 고국인 한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국제 무대에 소개하며 관중들을 경탄케 했죠. 실험실에서 밤샘 작업하던 순간들이 생각났고 그간의 각고한 노력이 바로 지금을 위한 여정이었다고 체감했습니다. 유진의 프레젠테이션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을 무렵이었어요. 청중석 맨 뒤에서 갑작스레 손 하나가 치솟았죠. 베이징 대학 소속 왕이라는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유진의 연구 성과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이 중국 학생은 제20인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개발을 위해 10년 넘게 시간이 투입됐음을 언급하며 한국이 그보다 훨씬 짧은 기간 내에 더 우수한 성능의 전투기를 만들었다고 하는 주장은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역설했죠. 특히 엔진 국산화 관련 데이터에 심각한 의구심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조금도 당황하는 기색 없이 침착했어요. 오히려 예견된 반응인 양차분한 태도로 추가 자료들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기 시작했죠. 먼저 KF-21의 엔진 개발을 위한 과정을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초창기에는 F414 엔진의 라이선스 생산 방식으로 기술을 습득하고 점차적으로 부품 자체 제작을 달성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결정적 증거는 실제 시험 비행 자료였죠. 유진은 카이스트 교환학생을 다녔던 시절 직접 촬영한 KF-21 테스트 비행 영상물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영상 속의 기체 움직임과 성능은 발표된 자료와 완벽히 일치하더라고요. MIT 연구팀이 검증한 분석 보고서까지 함께 제시되자 회의장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죠. 그럼에도 왕 학생은 여전히 인정하기 힘들다는 듯 제20 개발 과정과 비교하며 의심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때 유진은 더욱 강력한 논거를 펼쳤어요. 중국과 일본이 겪었던 실패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면서 두 나라가 서구 기술 모방에만 치중했던 것과 달리 한국은 처음부터 창의적 개발을 추구했다고 설명했죠. 특히 한국이 선택한 단계적 기술 발전 전략의 효율성을 구체적 수치로 입증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청중들은 왕 학생의 주장보다 유진의 설명에 더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로키드 마틴 출신 전 엔지니어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유진의 분석이 타당하다고 지지 의사를 표했죠. 결정적 순간은 유진이 실제 엔진 부품의 스캔 정보를 공개했을 때였습니다. MIT 연구진과 공동 분석한 자료로 이를 통해 한국의 기술 수준이 이미 세계적 반열에 올랐음을 증명했어요. 왕 학생은 더는 반박할 수 없었죠. 마침내 자리에 앉으면서 노트에 뭔가를 급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녹음기까지 작동시키는 듯 했어요. 어떻게든 유진이 발표한 내용을 최대한 담아두려는 모습이었죠. 그 순간 저는 유진이 얼마나 철저히 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는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밤새워 작업한 모든 자료들이
정확히 이 순간을 대비한 것이었어요. 왕 학생의 반박이 멈추자 이번엔 도쿄대학 소속 히사히토가 갑자기 일어났죠. 그의 표정에는 깊은 불만이 서려 있었고 말투에는 날카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일본이 50년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기술을 한국이 스스로 개발했다고 하는 주장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자세였어요. 히사히토 학생은 특히 KF-21 엔진 개발 과정을 보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죠. 그는 한국이 독자 개발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서방 기술을 그대로 도입한 것에 불과하며 F414 엔진을 단순 복제했을 뿐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의 발언이 계속될수록 일본 측 교수진들은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고 중국 측 전문가들의 표정도 한결 여유로워졌어요. 학회장 분위기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료 분석에 집중하던 청중들은 이제 논쟁의 흐름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에서 온 청중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지지하는 분위기였고 서양권 연구자들은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유진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죠. 오히려 더욱 침착한 목소리로 자료를 하나씩 제시하며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KF-21 엔진 설계 과정을 초기부터 최종 단계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일본과 한국이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택했음을 강조했어요. 유진의 논리는 명확하고 체계적이었죠. 일본의 실패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며 일본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독자 개발을 초점으로 뒀기에 실패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라이선스 생산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부품 국산화를 확대하는 전략을 채택했고 이것이 성공의 핵심이었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나 히사히토는 더욱 흥분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는 좌석에서 갑자기 일어나 한국의 기술적 역량으로는 절대 실현 불가능하다며 음성을 높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회의장의 분위기는 점점 더 과열되었죠. 곳곳에서 작은 혼란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일부 참석자들은 일본 발표자의 견해에 동의하며 지지를 표했어요. 반면에 다른 참가자들은 유진이의 설명에 더 신뢰감을 표하며 조용히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학문적 토론의 자리였던 이 모임은 점차 감정적인 대립으로 변모하고 있었죠. 환경이 달아오르면서 각자의 생각을 주장하는 소리가 증폭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한원로 교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하얀 머리카락을 가진 노 교수는 무겁지만 결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가 등장함과 동시에 컨퍼런스장은 즉시 고요해졌습니다. 모든 참석자의 눈길이 자연스럽게 그에게 몰렸고 순간 분위기가 전환되는 느낌이 들었죠. 그는 바로 록히드 마틴에서 30년간 F-35 개발을 맡았던 수석 엔지니어 톰슨 교수였죠. 그의 출연에 컨퍼런스장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톰슨 교수는 느릿느릿 마이크를 향해 걸어 나왔어요. 그는 유진이가 발표한 자료를 순서대로 검증하기 시작했죠. KF-21 엔진의 개발 과정에서부터 부품 국산화율의 단계별 계획까지 전반적인 세부 정보를 꼼꼼히 확인했어요. 특히 그가 집중한 요소는 KF-21의 엔진 성능이었습니다. F-35 개발에 깊이 참여했던 그의 시각에서도 한국의 기술력은 놀라울 만한 수준이었죠. 이미 블록 1단계에서 10%의 국산화율을 성취했고 2030년까지 70% 이상을 목표로 하는 계획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평가했어요. 그는 한국이 채택한 점진적 개발 방식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초기부터 완전함을 추구하기보다 단계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는 접근법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언급했죠. F-35 개발 과정에서도 비슷한 전략이 성공적이었기에 한국이 선택한 방향성이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가장 주목할 만한 사실은 직접 그가 KF-21의 테스트 비행 데이터를 분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유진이가 제시한 모든 수치는 정확했으며 오히려 일부 데이터는 보수적으로 계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죠. 특히 엔진의 추진력과 연료 효율성에서 예상을 초과하는 성능이 입증되었다고 평가했어요. 그의 발언은 히사히토의 주장을 완벽히 반박해 놓았습니다.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항공우주 전문가가 KF-21의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었죠. 그것도 F-35를 개발했던 책임 엔지니어의 평가였기에 그 파급력은 예상을 넘어섰어요. 톰슨 교수는 한국의 발전 속도에 대해서도 감탄을 표현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100년 이상 소요된 업적을 한국은 불과 40년 만에 달성했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것이 단순한 복제가 아닌 혁신적인 방법론 덕분이었다고 분석했죠. 컨퍼런스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의구심을 품던 전문가들도 이제는 유진이의 발표 내용을 다시 진지하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 측 대표들의 얼굴이 확연히 어두워졌죠. 톰슨 교수의 증언으로 KF-21의 자료는 완전히 신뢰성을 입증받았어요. 이제 더 이상 한국의 기술력을 의심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저는 유진이를 바라보며 살며시 미소를 지었죠. 그녀가 이 연구에 쏟아부은 정성이 마침내 세계적인 권위자의 인정을 받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톰슨 교수의 설명이 끝난 후 유진이는 준비해둔 핵심적인 자료들을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각국의 전투기 개발 연대표가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100년, 영국은 98년, 프랑스는 95년이 걸렸던 반면 한국은 단 40년 만에 자체 개발을 성취했다는 놀라운 통계가 제시되었죠. 유진이는 이 압도적인 속도의 비결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타 국가들이 기초기술을 처음부터 구축하는 방식이었다면 한국은 초기부터 체계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F414 엔진의 허가 생산을 시작으로 부품 국산화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식 덕분에 개발 기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죠.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개발 단계별 비교 분석이었습니다. 일본이 50년간 실패한 엔진 국산화를 한국에서 과연 어떻게 성공시킬 수 있었는지를 데이터로 증명했습니다. 한국은 2030년까지 70% 국산화를 목표로 두고 있으며 이미 10%를 달성한 상황이었죠. 이어서 유진이는 준비해둔 동영상을 상영했어요. KF-21의 개발에 참여했던 기술자들의 증언이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하루 24시간 내내 연구에 전념했던 시간들, 셀 수 없는 실패를 겪으면서도 굴하지 않았던 이야기가 화면을 가득 메웠어요. 영상 내에서 기술자들은 한국만의 독특한 개발 접근법을 설명했죠. 다른 국가들이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한국은 바텀업 전략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현업에서 나온 창의적 발상이 즉각 반영되는 체계 덕분에 개발 진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특히 신진 기술자들의 증언이 인상적이었죠. 기술자들은 한국의 빠른 결정 구조가 개발 시간 축소의 근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타국에서는 여러 달이 걸리는 의사결정 절차가 한국에서는 불과 수일 내에 완료됐다는 점이었어요. 영상에는 실제 개발 현장도 담겨 있었죠. 연구원들이 교대 근무하며 밤낮 없이 연구에 매진하는 모습, 혁신적 아이디어가 생성될 때마다 즉시 테스트를 실시하는 과정들이 생생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열정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한국이 40년이란 놀라운 기간을 현실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학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죠. 처음엔 믿을 수 없다던 태도를 보인 참석자들도 점차 존경심을 나타내며 유진의 설명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특히 서구권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혁신적인 개발 방식에 깊은 관심을 표하며 메모를 남겼어요. 저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유진이 얼마나 완벽히 대비했는지 새삼 느꼈죠. 밤을 새워 준비했던 모든 데이터가 정확히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은 단순 학문적 토론을 넘어서 한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대한 분기점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개발 기간 비교 설명이 종료된 후 유진은 한국의 국방산업 기술 진화 역사를 소개하기 시작했죠. 5000년의 역사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군사기술을 향상시켜 왔는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갔습니다. 특히 흥미진진했던 부분은 조선시대 거북선에서 현대 KF-21에 이르는 기술적 연속성이었어요. 유진은 한국이 즉각 전장에 투입 가능한 실용적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어왔다고 강조했죠. 거북선 역시 당대로서는 혁신적 과학기술의 집약체였으며 그러한 실용주의적 접근법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욱이 그녀가 제공한 자료에는 고구려가 단 5,000명의 군사로 수나라의 100만 대군을 방어한 전투 사례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당시 사용된 군사기술이 현대 한국의 개발 철학과 연결고리를 갖는다고 설명하며 전투 중심적 접근 방식이 어떻게 KF-21 개발에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드러냈죠. 이어서 유진은 실전 상황을 가정한 KF-21의 성능 측정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엔진의 튼튼함과 유지보수 용이성을 고려한 설계 철학이 돋보이는 부분이었어요. 그때
하버드 항공우주공학과 소속 스미스 교수가 일어나 유진의 분석을 적극 옹호했죠. 그는 한국이 선택한 개발 방법론이 매우 논리적이고 생산적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이론적 탐구에 집중했다면 한국은 실용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말했어요.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 역시 한국의 기술 개발 능력을 높이 평가했죠. 그는 한국이 정해져 있는 절차보다 현장의 요구사항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가졌다는 점이 특별히 인상적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신속한 결정 과정이 한국의 기술 발전을 가속화하는 핵심 동력이라고 분석했어요. MIT 연구진들 또한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 발전 과정에 깊은 경의를 표했죠. 그들은 특히 한국이 자국 기술 개발과 동시에 국제적 협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전략을 크게 칭찬했어요. 이러한 접근법은 발전도상국들이 본받아야 할 최적의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중의 반응은 완전히 변화했죠.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참석자들도 현재는 유진이의 설명에 깊이 몰입하고 있었어요. 특히 개발도상국 출신 학자들은 한국의 사례를 꼼꼼히 기록하며 참고하려는 열의를 보였습니다. 그녀의 연구는 단순한 학술적 결과물을 넘어서 한국의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증명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발표가 마지막 부분에 들어서자 유진이는 단상에서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죠. 이제 컨퍼런스장은 온전히 그녀의 지지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때 컨퍼런스장 뒤에서 앞쪽으로 박수 소리가 물결처럼 퍼져나갔죠. 청중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버드 케네디 스쿨 역사상 이런 기립박수는 선례가 없었다고 합니다. 학술 모임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장면이었죠. 저는 뒷줄에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K-팝을 좋아해서 맺어진 작은 인연이 이제는 세계적인 전문가들 앞에서 한국의 기술적 우수성을 입증하는 순간으로 진화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